외교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지금부터 종착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그리고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되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되게 이제- 익숙한데 유튜브를 맨날 봐서. 그런데 이제 선거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어서 예. 시간 개념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또 제가 네. 그 대통령 기자회견 맞아요. 그렇죠. 참석하느라고 김은지 우리 기자가 김은지 왔죠. 기자가 대신해 주시는 우리 바람에 김문지 기자랑 같이 방송 진행하면서 어. 생방송으로 기자회견 켰잖아요. 화면으로. 예. 근데 기자들 쫙 있는데 네. 그 중에 세 번째 줄 왼쪽에 두 번째 장인성 기자다. 맞아요. 내가 맞췄잖아. 아 감사합니다. 질문권은 못 받았어요. 네, 제 옆자리에 있는 내일신문 기자가 질문권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다음에 꼭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자 광고부터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 진짜 소중한 광고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보 다 가입돼 계시죠? 네. 두분 그럼요. 다. 네, 예, 제가 톡톡히 덕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 등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국가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체크는 필수적으로 이용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검진, 제가 영유아 검진 진짜 덕 많이 봤습니다. 영유아 검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건강 검진은 전 생애에 걸쳐서 성별로 또 연령별로 맞춤형 항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 검진은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2년마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살 넘으면 2년마다 건강 검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 세대주 또는 직장 가입자라면 연령 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신체 계측, 혈액 검사 등 공통 항목 8종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 그다음에 정신 건강 검사 등 성과 연령에 따른 11종 검사가 있고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면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이 암 검진입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총 6종이 20살부터 연령별로 적용이 됩니다. 또 6세 미만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 검진도 모두 8번에 걸쳐서 꼼꼼하게 지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혼잡하고 예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나와 가족의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국가가 드리는 건강한 선물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예, 제가 그걸 미루다가 탈이 났죠. 그러니까 예, 미루고 지금 미루고 저 미루다. 광고가 너무 와닿아. 저한테 너무나 아프게 와닿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같이 이제 이렇게 병원에 신세지고 그러면은 국가가 많은 재정 부담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예방하는 게 더 비용이 싼 거야. 미리미리. 챙겨. 예. 그러면 국고 부담도 주는 줄고. 거야. 그러니까 저게 건강보험 저 재정 때문에 저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 돈 좀 그만 쓰게 예방의학으로 해줄게. 네, 미리미리 건강검진 초반에 챙겨. 해줄게. 그래야 우리도 돈이 덜 들어가. 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맞는 얘기. 그러니까요. 지금 그 건강보험 24시라는 앱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깔아놓고 계시나요? 아마 대체로 나는 깔았어요. 오, 역시 다르다. 예, 이거 아마 저도 아직 안 깔았는데 지금 당장 이거부터 깔아야 되겠는데요. 그 깔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어.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사실은 기관마다 뭐 다 다른 곳에서 받았거든요. 동네 병원에서도 받기도 하고 큰 병원에서 받기도 네네. 하고. 근데 그 앱을 깔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건강검진 받았던 거 쫙 나와요. 오. 다. 그러니까 나의 그 건강검진 결과의 추세, 네. 추이 이거를 관찰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쓰면 내가 네. 오늘 조금 전에 방송하기 예, 전에 예. 김정대 의원의 AI 능력에 대해서 감탄했는데 네.
내가 그동안에 건강검진했던 기록들을 잘 정리해서 그걸 AI하고 활용하면은 네. 정말 훌륭한 건강 상담사가 되겠더라고요. 오, 김종대 의원 그렇지. 지금 잘하더라고요. 그걸. 진짜요? 네. 야, 저는 대시보드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진짜 흐름을 쫙 보여주죠. 그렇구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상조회도 가능하고 10년치 건강 검진 결과 분석도 가능하다고. 저희 출연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예, 야, 이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고 안 했으면 어떡할 네. 뻔했냐. 이거 모르고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취재 편의점의 이 광고도 컨텐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몰랐잖아요. 광고도 저도 기사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꼼꼼히 챙겨서 어머 이거부터 좀 깔아야겠다. 그죠? 건강보험 25시 이 앱부터 좀 깔아서 여러분들 필요한 건강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앱이 또 중요한 게요. 아까 그 결과 분석까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건강검진 받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병원 건강검진 기관에서 상담도 해주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충실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앱에서 다 분석해 주니까 그거하고 김종대 의원 같이 AI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하면 정말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광고의 취지인 예방과 미리 예방하자 이걸 아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그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운전면허 딸 때 신체 검사 받고 서류 제출하고 뭐 이랬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 안 나요. 요즘은요. 공단 일반 검진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 신체 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반 검진만 그냥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운전면허 따라갈 때 신체 검사 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리하네.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졌습니까? 아유, 시대가. 많이 발전한 그러니까 예전하고 너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나라 이런 거 없는 나라들 맞아요. 건강보험 아유, 없는 우리나라 나라들 너무 잘돼 있지. 아우 진짜 힘들어. 미국 가봐. 나 중국에 살다 왔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내가 우리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의료지대가 얼마나 좋은지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느낄 정도라니까요. 건보 박수. 물론 우리가 매월 많이 내는 분들은 또 돈을 많이 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나 많이 어쨌든 내죠.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레이는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기대가 좀 되는데 레오 14세를 오늘 이재명 대통령 단독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방북 요청하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련해서 어제 북한에서는 아주 그냥 논평이 세게 그냥 우르르 나왔는데 두 개나 나왔어. 그러니까 김창수 처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방북 신청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성사가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너무 많은데, 많은데. 일단은 교황님의 방북 신청 문제에 대해서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님의 이유 순방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G7에 갔는데 뭐 이란 전쟁 지금 MOU 맺어지는 그런 상황이지.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7월달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열리니까 이것과 연관돼 있지. 교황님 방북하지 뭐 엄청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뭔가 조금 참모들이 디테일하게 뒷받침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얼핏얼핏 들어요. 그러면은 교황님 만나가지고 방북 요청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년도에 세계 청년위원회가 카톨릭에서 굉장히 큰 40만에서 10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가 8월 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이 기회에 이제 교황님 모시는데 네. 그때 뭐 방북, 뭐 북한 들렸다 오시거나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교황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카톨릭 내부의 규정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교황님의 방북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은 서울 교구가 평양 교구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이 방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카톨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카톨릭 교리를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쉽지 않는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장벽들을 사전에 교황청하고 다 이야기해가지고 풀어놓고 회의를 조금 어느 정도 진전시켜놓고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편에 들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리 좀 지적을 하는 거고 큰 의미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황님 자체가
취임의 일성이 뭐였냐면 평화였지 않습니까? 평화죠. 예, 그래서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세계 청년대회가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이게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교황님의 역할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교황님께 이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교황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고 교황님이 방북하실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 그게- 교황한테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너무 주체적이지 못하다. 그러지 않을까 지금 그런 염려들이. 그런 아무튼 제가 내년도에 세계 청년대회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에 뭔가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올해 뭘 문제식으로 좀 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지금 벌써 6월인데. 네네. 자, 그 방식이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방식인데 음. 내가 도종환 그때 장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문체부 장관이잖아요. 네. 문화관광부. 네. 하루는 나를 보더니 장관이 국회에서 만났는데 손을 덥석 잡더니 하소연이 시작이 되는데 얼마 전에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 대사가 공관으로 불렀다. 갔다. 갔더니 이 자식이 뭐라 그러냐면은 교황은 기도나 잘하면 되지. 왜 정치에 개입하냐? 교황이.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그때 프란체스코 교황인가 맞아요. 어이, 엄청난 한국 문제 교황이네. 이런 거 네. 다리 놓고 하는 거를 노골적으로 비토를 놓더래요. 해리에리스가 이게 그러니까 도종환 장관이 생전 처음 주한미 대사 공간에 가가지고 무슨 일로 또 이래 부르나 해가지고 기대가 할 것 같다가 어머나 아주 욕만 바가지로 뭐. 저기 뭐냐 그 또 해리 해리슨이 군 출신 아니야. 군인이잖아. 군인. 네. 아주 시건방지기가 이럴 데 없다고. 친일파고. 시건방지. 인도 태평양 사령관에서요. 어. 내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 가서 만난 적이 있어. 오 해리에리스는 그때 의원단 중에 나만 설전을 주고받았다고. 한판 뜨셨구나 그때. 전략자 삼배치 문제. 오. 그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땐 김진표 의원이 배치해야지. 정진석 의원이 배치해야지. 그래서 내가 혼자 손 들고 그럼 국민의 동의가 동의가 없이는 필요하다. 안 그러니까 된다. 해리스가 날 노려보더니 네. 반대하시는 거네. 어. 그래서 반대가 아니라 법 절차가 그렇지. 이래가지고 이제 한판 했는데 이자가 대사로 와가지고 그것도 잘린 거예요. 그거 저기 이지스함이 네. 일본에 정박돼 있다가 바지선하고 부딪혀가지고 미군 병사 둘이 죽었어. 딴 것도 아니야. 바지선하고 부딪혀서 1조 원짜리 함정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잘린 게 감사받고. 아. 그래가지고 여 대사로 와가지고 시건방지게 네. 이러니까 도종환 장관이 그 어이가 없는데 이게 교황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교황이 못 간 거예요. 그때 아니 해리 해리슨 많아서.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게 겹치고 견제가 들어오고 갈 수 이러니까. 있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저기 저 문재인 정부의 통일비서관이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고 대통령께서 맞아요. 또 노마 교황 방문하셨고 그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맞아요. 적정 관심이 있으셨는데 여건 조성이 잘 안 됐던 거였고 또 제가 그때의 교훈 때문에 지금 카톨릭 내부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따져가지고 카톨릭 내부에서 문제 없게 이것들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잘 아는 어떤 신부님이 노마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 카톨릭의 노마 대사와 같은 그런 노마의 한국문화원 카톨릭 한국문화원에서 10년간 계속 한국 카톨릭을 대표해가지고 노마 교황청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신부님이 그래서 노마 사장과 한국 사장을 잘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신부님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의 방북이 가능할 거다 그랬는데 네. 그 신부님과 제가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신부님이 카톨릭 내부의 교리라든가 현재 그런 뭐 아주 복잡한 체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그냥 교황님이 막 가신다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카톨릭 내부의 절차를 잘 마련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국내에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지는
교황님이 가지는 어떤 방북의 정치적 의미 그리고 효과 이런 것만 사람들이 뭔가 많이 좀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치하게 잘 정교하게 판을 짜야 맞습니다. 예. 방북이 성사되는 그렇죠. 거지. 그냥 방송에 나와서 네. 뭐 방북 뭐 요청 드린다 어쩐다 네. 말하는 정치적 레토릭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래봐야 못 가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반도에서 분위기를 잘 조성해 놓고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할 때 그렇죠. 자연스럽게 교황님께서 북한에 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판은 한국이 짜는 거다. 정리 엄청 잘하시네. 맞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아, 제가 맞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자, 그 저기 주말 사이에 이제 북한 외무성 담화부터 내가 이걸 보니까 아주 독하게 썼더만 독하게. 독하게 썼어.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가서 한 걸 아주 잘근잘근. 무지한히 그냥 두들겨 팼는데 그 동안에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소원이다. 네. 그러면서 남측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존재 취급을 하다가 이번에 발끈하는 건 엄청 관심이 많다는 그러니까요. 메시지로 보여요. 이게 우리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 확인하고 있더라고. 확인하고 있다는 네. 이거는 또 이제까지 기조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잘 양면을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저기 북한이 러시아하고 군사 교류하는 거를 규탄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유럽 EU랑 정상은. 한국과 EU가 한 공동 언론 발표에서. 그런데 이거는 조금 신경줄을 건드린 건 맞긴 맞죠. 맞죠. 지금 그게 이제 핵심 국가 전략인데 네. 그다음에 감히 이 우리 핵 보유국을 건드려?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들어서 평화라는 비단 보따리를 음흉한 흉계가 뚫고 나와서 본색이 보였다. 그러니까 남측 대통령의 이제 이게 본심이다. 그쵸.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집 밟아가지고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지금껏 입닳도록 떠들어온 체제 존중, 적대 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조선과 아시아 대륙 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이고 숙명이다. 한국의 집권자가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통이 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세계 앞에 입증했다. 이렇게 근데 주장했습니다. 기사 읽은 거 저 전문에서 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문장에서 예. 북한에서 전문님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한국은 제일 주적이고 그 한국의 역할 규정을 해요. 북한이. 예. 한국은 제일 주적이고 예. 미국이 그 중국과 북한을 향해 쓰려는 단검이다. 한국은 두 가지입니다. 제일 주적, 예. 미국의 단검.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우선은 대통령이 EU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EU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 러시아에 대한 어떤 공포심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EU는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 전쟁 때문에 비핵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EU의 대통령이 가면은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거를 살짝 조금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서 조정할 수 있는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그냥 EU의 입장 일반론적으로 EU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입장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읽어준 동의해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 외교에서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아울러서 북한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방방 뜨는가? 그 사안 자체가 북한이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방방 뜨는 건 정세 흐름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정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미중 정상회담하고 9월 14일 날 또 미중 정상회담 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반드시 9월 14일 날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되는 걸로 이미 예약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북한 문제가 9월 14일 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는데 그때 자꾸 뭐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북한의 핵폭이라든가 뭐 러시아하고 뭐 북한하고 결탁이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9월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그런 문제들이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 대단히 제가 죄송한 이야기인데 북한은 그것까지 내다보면서 그 디테일하게 지금 자기네 행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센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니 그런데 자 나는 이제 북한이 과거에는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핵심 국가 전략으로 추구하던 지난 30년 동안은 나름대로 절제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표현에 네. 있어서 아무리 세게 나가도. 근데 지금 말이지. 이 저기 조한 이게 남북 관계의 조한 사이에는 평화 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관계일 수밖에 없다.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류의 국제 질서에서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란 건 없거든. 그렇죠. 예.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 관계에서. 식의 그 용어를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내질르는 데는 다분히 감정이 실려 있다고 보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전 세계 근데 국제 저는- 질서에. 네. 북한은 원래 말 세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말 엄청 세게 하잖아요. 말 세게 하는데 저렇게 지금 말 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는 미국하고 직접 담판하겠다. 나만 끼지 말아라. 네. 그 다음에 북한 나름대로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경제도 뭐 죽을 고비는 넘겼고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옛날에 그 월남 파병하고 거의 비슷한 그렇죠. 상황인 그런 거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나만 없는 북한의 경제 발전 이렇게 예, 가능하다. 가능하다. 나만이 뭐 도와줘봐야 얼마나 도와줘봐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만 끼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국제적으로 또 외교적인 언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조금 부드럽게 또는 뭐 아하고 말아도 어하고 우리가 알아듣고 다 그런 건데 저렇게 세게 말함으로써 예.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괜히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저렇게 말해봐요. 누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저런 말 좋다 근데 하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서 회담을 하고 어쨌든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좀 만들어 보려고 작업은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지 저하고 않아요?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네. 있어요. 지금 이 사안이 여러 가지로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을 잘 꿰뚫어 봐야 되는데 저는 7월 달에 국제사회에서 초대형 이벤트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에? 네. 7월 초대형 이벤트는 일단은 6월 19일쯤에 이란 전쟁에 대한 그 종전 MOU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MOU가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또 이거는 또 다시 분석을 네. 해보기로 하고 MOU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지금 앞으로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냐면은 모스타파 장례식 2월 28일 날 미국이 공격으로 모스타파 사망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미루던 장례식을 7월 4일 날 하겠다는 거예요. 이란이. 모스타파? 야, 그럼 네. 미국의 모스타파가 아니라 독립기념일 하메네이. 하메네 장례식을 하겠다는 예. 거예요. 7월 4일 날. 예. 그런데 김정대는 금방 말한 것처럼 예. 7월 4일 날 미국의 미국 독립 독립기념일이에요. 250주년인데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의 아젠다를 완전히 전환시키려는 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중간 선거 코앞이니까. 그렇죠. 어, 이제- 아젠다가 필요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들은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고 네. 그래서 물가를 체감하는 그 시기가 되는데 예. 그 이제 초대형 이벤트가 열리는 거잖아요. 이란과 미국에서. 예. 근데 여기서 또 북한과 중국 사이에도 또 초대형 이벤트가 예. 열려요. 조금 전에 우리 장윤승 기자가 말했던 지금 북한과 중국이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뭔가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것도 많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그중에 눈에 보이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7월 달에 북중 우호조약 65주년 기념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군사협정이거든요. 네. 근데 북중 우호조약 65주년이 7월 11일이에요. 그러면 그 언저리에 또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서 뭔가 군사적으로 쇼를 할 거예요. 네. 세대결이 있겠죠. 세대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란, 미국, 네. 베이징, 평양에서 지금 엄청난 아우, 이벤트가 정신이 없네. 7월 달에 열리는 거예요. 날도 네. 더운데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뭔가 퍼포먼스 세과시 경쟁이 그렇지. 예, 네. 본격적으로 된다는 건데 네. 근데 이걸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올해 2월에 그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연초 1월에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마라라고 별장에서 따로 트럼프하고 그 저 비공개 저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건 뉴욕 타임즈 보도 내용이거든요. 올해 중간 선거의 최대 전략은 물가 안정이다. 인플레이션 잡고 공급망 안정이다. 이게 저기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 이제 후반부 집권 전략으로 다 정해놓고 이란 전쟁을 터뜨려서 지금 개망신 나간 거거든. 그 저 반대로 그치. 가가지고 네. 그래서 공화당 일부가 짜게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걸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은 확실히 물가 안정, 어떻게든 인플레이션 잡고 유가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금리 뭐 이런 순서로 나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최대한 밀어붙이는 잠깐만 거거든요. 다음 얘기할 게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이란 전쟁 상황인데 그에 앞서서 정리를 좀 하자면 어쨌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종식하고 그리고 다음 테마는 북한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얘기 먼저 우리 작가님 써주셨어요. 이거 먼저 좀 할게요.
그 지난 13일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8년 전에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설명은 없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분석하기로 다음은 북한이다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이 지금 이란의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김정은이 떠올랐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번역된 폴아웃이라는 책에서 네. 그 조엘 위트라고 미 국무부 사람이 이제 그 저 협상했던 외교관이 비사를 썼는데 김정은하고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온 게 2019년 2월입니다. 그때 작살이 났죠. 네. 예. 그리고 3월이 돼가지고 이제 북한이 뭐 저기 서신을 보내고 나가지고 완전히 6월쯤 돼가지고는 북미 관계도 단절이 됐거든요. 이때 트럼프가 2분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2분 트럼프? 그러니까 참모가 네. 북한 문제를 브리핑하면은 2분 이상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120초가 넘으면은 북한 문제는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말을 끊고 외면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트럼프가 그 북한 문제의 끝을 매듭을 못 짓는. 그래서 2분 트럼프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래.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 파탄으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 폴아웃에서는 트럼프 개인의 준비 정도 부족과 그 자질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협상도 해결을 못한 거다. 네. 이게 이 책의 논지이자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남아 있다가 최근에 이란하고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니까 이건 이제 19일 날 서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됐는데 북한하고는 안 됐다. 이 부분이 어떤 그 인식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북한 문제도 이란 문제가 되면은 그때 그 저 못했던 거. 그때 트럼프 나이가 저 70 몇 세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니까 저 73세라고. 네. 올해 80살. 80살. 자기 생일날 이거 종전. 그렇지. 나이 80에 MOU 이제 를 내가 두루두루 다 이제 맺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게 하면은 이거 저 이란에 이어서 북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뭔가 일사천리로 그림을 내가 다 해결을 했으니 11월 머릿속에. 중간 선거에 여러분 나에게 힘을 실어줘. 이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엘 위트는 사실은 1994년 북핵 위기 때 그거에 관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주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외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그 책을 썼습니다마는 저도 봤는데 조엘 위트가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난섭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의 집사인 코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코엔 청문회를 덮어버릴 수 있는 이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한테 야 나 그냥 회담 깨고 걸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걸어 나가라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걸어 나와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노이 회담 깼어요. 근데 여기서 잘 안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네. 하노이 회담 깨고 나서 3월달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럼 뭐라고 편지 보낸지 아세요? 이제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을 앞두고 당신의 할아버지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또 김일성 속되게 말해서 김일성 엄청 빨아주는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김정은의 마음을 달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그때 하노이 때는 코원 청문회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가 탄핵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하노이 회담을 깼지만은 그러나 김정은과 협상을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2기에 당선돼 가지고도 계속 김정은한테 구애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도요. 올해 지난 에이펙 때도 뭐 만나니 많이 그렇죠. 계속.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올해 계속 뭐 트럼프하고 못 만날 일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 전쟁이 나중에 트럼프 한 번도 까질 않아요 북한이. 옛날 같았으면 트럼프 걔 작설을 했겠죠. 네. 근데 전혀 안 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리하죠. 트럼프와 미국을 분리해서 성공. 그렇죠.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도 강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도 트럼프하고 잘 지내고 회담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싶어 했는데 시진핑이
김정은 만나고 트럼프 만나면서 시진핑이 페이스메이커. 시진핑이 지금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김정은 만나고 난 그 시점에서 어차피 9월 14일 날 다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는 의제로 예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니까 트럼프는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하노이 사진을. 그렇게 해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한테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또 준비하고 있어라. 기다려, 내가 간다. 이런 거예요. 자, 형이 그런데 간다. 이걸 보시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란 문제하고 북한 문제하고 공통적으로 걸려 있는 지점을 우리가 좀 명확히 보자는 예. 거예요. 자, 이란이 지금 MOU를 이걸 체결해주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데 마지막까지 트럼프와 입에서 기다렸던 대답은 그 제재 해제입니다. 제재 해제. 그러니까 250억 달러 지금 동결된 자산을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반이라도. 예.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나 강경파한테 미국하고 협상으로 해서 이런 성과가 있다는 것 정도는 보여줘야 호르무즈 해협을 혁명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걸 풀고. 그걸 풀으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상쇄되는 예. 판을 깔 수 있었는데 예. 요 제재 해제 문제가 끝까지 트럼프가 얘기를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하면서 안 하는 바람에 네. 이번 주말에 사인이 늦어진 거다. 늦춰지고 19일로 간 거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제재 해제 문제하고 저 핵 우라늄 그 희석 반출 문제가 추후 논의 사항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저기 저 해협을 풀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란이 뭘 기다리느냐? 우리는 풀어줬는데 상응 조치 예. 미국에 이걸 끝까지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에 목숨이 걸린 거예요. 북한도 그랬었어요. 하노이에서 깨지고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한테서 트럼프가 실제로 약속돼 준 건 한미 연합 훈련 그걸 중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북한 인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몇 가지는 해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이걸 영변 핵사찰을 양보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건데 트럼프가 해줄 듯 말 듯 해줄 듯 말 듯 하다가 판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 문제하고 북한 문제는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잘 해결돼서 마무리가 되면 이란의 모범 따라 북한도 이렇게 그렇지. 판을 짜서 나갈 수 있는데 이란이 판이 깨지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아니 만나야 물론 그 되나 말아야 사이에 되나. 북한이 이게 환경이 바뀐 건 복잡해진다? 맞는데 네. 그때 당시 북한이 지금 이란하고 환경이 비슷한 게 트럼프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결단의 시간을 갖고 사인하는 자기의 그 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걸 안 해가지고 그게 파탄이 났다면 북한하고 지금은 하느냐 마느냐예요. 19일 날 그걸 사명하고 앞으로 30일, 60일 이내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돼. 트럼프가 마지막 해결해 주는. 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란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란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지금 동결 예산 해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수를 두고 있는 거는 일단 이란 핵 문제 해결되는 것에 연동해 가지고 동결 자산 해제하겠다 이런 거고 이란은 먼저 해결해라 이런 건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트럼프는 오바마가 합의했던 이란과의 JCPOA 예, 그거를 트럼프가 계속 비난하는 거는 야 트럼프는 아니 오바마는 이란한테 돈 줬다. 그 나는 돈 안 줬다.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바마하고 차별화가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제재 해제를 비롯하여 또 이란의 어떤 동결 자산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뭐 풀어주는 거라든가 네. 이런 조치를 어느 시점에서는 취하고 또 중동 국가들이 돈 내가지고 예. 이란의 뭐 어떤 그 구호를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먼저 돈을 안 주지만은 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뭐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은 자기가 한 거잖아요 옛날에도.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란도 지금 마찬가지지만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핵 인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제재 완화 내지 해지 이건데 일단은 이제 안전 보장 문제는 북한이 미국한테 안전 보장 별로 이제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중국. 그렇지. 예,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한테는 비핵화 문제하고 핵 인정하라는 건데 그거하고 이제 제재 문제가 남아 있는데
핵은 지금 트럼프가 계속 북한은 사실상 핵국가다. 예. 뭐 NPT에서의 핵국가는 아니지만은 예. 이미 핵 있는 나라다고 이미 예. 여러 차례. 북한도 어제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핵보 뭐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근데 트럼프는 북한하고 만나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관리들은 또 그걸 또 안 할 수 없습니까? 적절하게 이야기하지만은 트럼프는 안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냈고 앞으로도 낼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제재 안 하는 문제도 트럼프는 작년에 이제 그 APEC 올 때도 제재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재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이미 그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레짐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라 해서 쉽게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물꼬는 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미 대화 올해 이제 9월 14일 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트럼프는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사실상 핵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인정해주고 제재 하나도 할 수 있다. 말로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나 그 프로세스가 이제 디테일하게 진행되면은 또 복잡한 문제가 걸리겠지만은 트럼프의 특기가 뭡니까? 일단 말부터 던져놓는다. 네, 네. 그래서 트럼프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란보다는 북한이 더 수월할 수 있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뭐 이런 전망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로세스는 굉장히 예. 복잡하게 진행되겠지만은 예. 제가 뇌피셜로 올해 안에 예. 북미 간에는 협상을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그러니까, 북미 간 협상 시작한다. 그거를 이거 제목으로 쓰겠습니다. 중국 쪽을 통해서 중국 쪽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은 미국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것 중에 그 비핵화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만 맞아. 빼면은 대화하는데 미국하고 아무 문제가 아무 없다.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러면서 네. 비핵화가 쟁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화가 가능하다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대 정책이라든가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경제 제재 완화 이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하고 맺는 어떤 그 관계 맺기, 정상 국가로 되는 과정에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예, 또 비슷한 문제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란하고의 어떤 협상에서 성공의 에너지가 나온다면 이건 북한하고 협상에 좋은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란하고 지금 이게 휴전 내지는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돼 있지만 이 양해각서는 네. 종전 협정이 아니라는 데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갖고 이거는 2018년에 싱가포르 회담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나 60일 후에 또는 뭐 30일 후에 예. 2019년 같은 대참사가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노이 같은. 뭐가 나왔냐면은 그 트럼프가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중동 수호자 역할론을 다시 제시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최종 핵합의가 실패하면 군사 공격을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에 대해서도 그 매우 까다로운 친구다. 솔직히 말해서 네타냐후가 우리한테 매우 감사해야 된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2시간도 못 버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한 이번 합의는 오바마가 했던 2015년 핵합의보다 훨씬 그게 중요해요. 우월하다. 트럼프한테는 그게 중요해요. 훨씬 우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15년에서 20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두고 지금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잠정 합의 성과는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영구적으로 통행료가 없는 해역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이거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없었던 건데 전쟁 때문에 생길 뻔하다가 이제 없어진다면 이거 트럼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네. 처음에 그 우라늄 농축 기간을 10년이냐 15년이냐 20년이나 할 때 네. JD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 가서 이란하고 얘기한 거는 20년을 요구한 거예요. 벤스가.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무렵에 이게 4월 달 상황인데 발끈한 게 무슨 무기한이지 20년이나 하면서 벤스하고 이란하고 한 거를 트럼프가 깬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벤스 안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벤스 안으로. 네. 그러면 두 그럼 그때 하지. 달간 왜 빙빙 돌아서 이 소모전을 하느냐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도 오바마보단 낫다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출구 전략을 짠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60일 후로 미룬 그 핵협의 말입니다. 이거 하고 이제 그 제재 완화 요 부분이 이제 60일 후고 호르무즈 해역 개방은 즉시 하는 거예요. 네, 즉시. 그리고 저기 그 미국도 이란 봉쇄를 즉시 해제하는 건데 그건 언제냐? 사인하는 즉시란 말이야. 사인하는 즉시.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투 트랙으로 나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시적인 해협 봉쇄. 일단은 뭐 엔진에 시동을 걸어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선물을 갖고 오는 거는 임시적인 합의 위에 서 있는 건데 네. 본회의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회의는 이번에는 아니니까. 완벽한 종전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휴전을 60일간 그리고 연장하는 이게 방안. 설령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중동의 모든 교전을 중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뭐 헤즈볼라, 레바논, 예. 예멘, 후티 반군 다 중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말 듣겠죠. 또 이러다가 엉뚱하게 또 한 방 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이 합의대로라면 네타냐후는 이 순간 정치 생명 끝이에요. 아. 지금 이미 이것 네타냐후 때문에 집에 반은 가라고 하는 것 날라갔어요. 같은데, 반은 왜 트럼프가? 날라갔다고. 그죠? 네. 거기에다가 이 국가 간에 어떤 책임 있는 당사국 간에 중동의 평화가 온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가 아닌 무장 단체들, 비공식 단체들의 전쟁도 진짜 끝나는 거냐? 그러니까 중동의 전쟁이 국가 간의 전면전은 사라지는 게 맞지만 이 협의로 그러나 일명 그 더티 워라고 그래가지고 뭐랄까 비대칭 전쟁. 여기저기서 그냥 산발적으로 국지적으로 이제 흩어지는 비대칭 전쟁까지 이걸 사라진다고 말할 수 어려울 것 있느냐? 같은데. 중동의 상황을 빗대 보면 일단 호르무즈라도 풀면 일단은 석유는 일단 안정적으로 좀 빠르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의 그러니까 물가가 이런 비대칭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란을 포위하는 외교적 포위망이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이걸 가속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걸프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을 든 게 아니라 전부 다 미국 편을 들면서 이 종전 협상에 박수를 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협정을 맺는 게 아브라함 협정인데 그런 거 섣불리 맺었다가는 도리어 이제는 옛날에 중동 평화를 가져오는 아브라함 협정이 이번에는 괜히 불씨만 만드는 협정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체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양상과는 다르게 또 다른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미국이 이러면서 중동에서 군사력을 빼버리잖아요. 이 협정을 핑계로 해서. 네. 그러면 중국, 러시아가 다시 관여하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복잡하네. 지금 이제 이제 진짜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 협상이 너무나 내가 보기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네. 이 협상이 굉장히 불확실한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게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협상이 종전 MOU를 체결하겠다고 지금 이러한 강경파들까지 나섰던 동의한 거잖아요, 지금. 네. 물론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저는 모스타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장에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숨통을 트야겠다. 그렇죠. 이 차원에서 빨리 협상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 안정을 목표로 해서 이걸 한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숨통을 좀 타서 그렇죠. 그래서 이란도 조금 경제적 상황을 좀 돌리자, 시간을 좀 벌자 이런 겁니다. 예. 근데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예. 트럼프도 7월 4일 전에 빨리 좀 현전 전쟁 끝내가지고 7월 4일부터 다른 프로세스 진행해 나가자.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복잡할 수밖에 없었던 이란이 미국을 철저히 불신하고 중동 내부에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일시적으로나마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들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양자 간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스타파라는 어쨌든 이란을 지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카타르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중재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카타르가 이제 그런 중동에서 자신의 입지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것을 통해서 카타르 나라의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분쟁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중재하는 국가의 상을 가져나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이제 불안정한 거를 어떻게 60일 동안에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그 파키스탄도 하지 못했던 그런 역할들을 지금 카타르가 굉장히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또 걸려 있으니까. 왜냐하면 네. 카타르는 5억 달러 뭐 제안했다고. 그것도 가스관을 또 이란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가스 매장 시설들을. 그리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타르가 나서 가지고 이거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막 서로 그냥 막 잘자랑을 가지고 또는 불신이 있어 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것들 카타르가 지금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MOU라는 거는 매우 불안정한 거예요. 김정대 네. 원만한 것처럼. 이 불안정한 MOU를 60일 동안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게 거는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저는 국제사회가 관여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쪽에서 좀 빠져나가고 이제는 유럽 또 한국, 일본 이런 중견 국가들의 국제 연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이거고요. 그래서 G7에서 뭔가 이거에 대한 저는 이번에? 급하게 지금 올라면 19일 날 서명하는 거는 네. G7 전에 예. G7 끝나고 나서 서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7에서 뭔가 이거에 대한 이 MOU 자체는 사실은 그냥 깨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종전을 한다는 것을 약속한 MOU도 아니고 네. 종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MOU거든요. 실무 절차.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본다면 의제에 정말 대한 실무 절차. 가벼운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가벼운 약속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벼운 약속을 일단 좀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G7에서 뭔가를 예. 해야 된다는 거예요. G7에서 뭔가 입장이 그렇지. 나와야 그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시 코스피 8,000을 회복하고 그러는데 오늘 8,600, 어. 8,600.80. 대한민국이 코스피만으로 가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국제사회의 집단지성이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생존의 기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어차피 미국은 빠져요. 어느 정도 철수합니다. 저 중부군 사령부 네. 5만만에 있는 전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카타르도 그래요. 그 번영하던 중동의 최고의 부국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 활기차던 나라가 이번에 이란 전쟁 이후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공격을 받아버렸잖아요. 완전히 폐해가 미군 돼가지고 기지 설치해 놓으면 안전할 줄 아는 오히려 미군 기지 써가지고 공격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이 나라들한테는 우리 한국 일본보다 더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고 그 힘으로 여태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국제사회가 관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미국의 주관과 변덕을 컨트롤하고 이란과 국제사회가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평화에 매우 순기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게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서 우리 외교안보 실무진들이 네. 디테일하게 뒷받침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황님 만나고 그다음 G7 회담 하잖아요. 그럼 교황님 만나실 때 이 이란 전쟁의 MOU가 뭔가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황님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교황님께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급하게 지금 빨리 대통령께 그 메시지 보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G7 회의 때 우리 지금 대통령이 초청받아서 간 거잖아요. 예. G7 국가도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발언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발언 요청한다가 아니면 의제를 제안을 해가지고 G7 회의 정상회의에서 그 다 G7 정상회의가 끝나면은 이제 19일 날 MOU 체결되니까 네. G7 정상회담에서 이 MOU가 확실하게 체결되고 MOU가 유지되는 60일 동안에 이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G7 국가들이 보장한다, 뭐 노력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내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방송을? 네. 진짜? 아니 뭐 X에 계속 국내 정치 글도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 그 보니까 장윤선을 보고 대통령 좀 보고 계십니까? 직접 말씀하세요. 가능하죠. 네. 혹시 모르니까 대통령이 네. 교황님 뵀을 때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좀 우리 김정도 의원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동 평화와 한반도 평화 연결돼 있다고. MOU가 불확실합니다. 이 불안정한 MOU가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교황님과 역할을 하겠다는 것들을 교황님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G7 가셔서요. 대통령 긴급 발언 신청하십시오. 긴급 의제 신청하시고 G7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이란의 MOU가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G7이 보장한다. 이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십시오. 대통령 저 좋은 아이디어죠? 박수. 아, 요거 따로 따가지고 저희가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 제안. 네. 대통령께 향하는 긴급 제안. 네. 우리가 그런 역할을 돋보일 때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세계 질서에 를 수호하는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은 다 했고 이제 그 역할을 국제사회 중견국들이 어느 정도는 떠맡는다. 그래서 어떤 책임 있는 그 어떤 중견국가 이런 어떤 그 이미지가 확립이 되는 거고 이건 국제 질서에 매우 중대한 변화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라든가 북한 문제까지도 더 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매우 공정한 질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미국의 힘의 한계 이런 것들이 이번 전쟁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분기점에 도달했다. 네.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이란과의 합의문 서명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미국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고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주목한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라는 입장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그 북한 그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비전 하에서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다. 한미의 확장 억제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의미고 이것은 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라는 그게 입장입니다. 청와대 입장이에요. 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아까 그 청와대 메시지 중에서 뭐 네. 비핵화, NP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런데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는데 우리 입장은 유엔에 EU랑 같이 입장을 발표한 걸로써 뭐 저는 뭐 충분해요. 근데 또 다시 이것을 재확인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건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 속에 내포되는 모순이 있는 건데 이런 말들을 자꾸 함으로써 그래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입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이고 정교한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내므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한다는 거 상충되는 메시지를 지금 내는 거예요. 이 메시지 관리에 있어서 아니 저는 더 자꾸 위성락 안보실장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트럼프 정부에서 존 볼튼 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위험한데. 위성락 실장도 보고 계실 텐데. 글쎄, 난 자꾸 그런 존재감이 느껴지는데. 네, 위성락 실장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네. 피지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새로운 그 기운과 평화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들뜨는 마음도 있지만 또 지방선거 이후에 후폭풍이 너무나 커서 아까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내가 오늘 악플 다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좀 해야 되겠어 라고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 대통령께서 이제 유럽 순방 중에도 X에 네. 그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을 향한 것으로 보여지는 메시지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집권 여당은 어떤 국민을 향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저번에 성공한 선거가 아니다. 이 말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친명과 친청의 어떤 그 대립 구분선도 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쭉 보면은 뭔가 어떤 여당이 국민 앞에서 조금 더 낮은 자세, 겸손한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공이 넘어온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뭔가 조금 확고한 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정청래 대표는 광주를 찾아갔어요. 네, 광주 갔어요. 그래서 광주는 나의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부모님이다 이런 말했는데 최근에 정청래에 대한 반청 여론이 주로 호남에서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저 조금 더 녹이는 듯한 네. 행보. 그러니까 이거는 당 대표 행보라고 봐야 돼. 출마 예비 어떤 선거 같은. 네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 곧 귀국을 하시면 이 어떤 그 저 여당 내 당 대표 선거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는 빨리 선거 분위기로 전환을 하되 뭔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리더십을 조금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엔 중요한 사람의 문제 못지않은 중요한 노선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중도 통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선명한 개혁으로 갈 것이냐 이런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 어떤 김민석 총리를 필두로 한 중도 통합 노선으로 정청래 대표를 일단은 눌러놓고 제압을 한다. 이런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 섰다면은 지금까지 물고 뜯는 형식으로 막 악플 날리고 선거 후유증에서 2라운드 벌이고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자제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그만하시고 네. 우리가 윤석열 정부하고 힘겹게 싸워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그러니까요. 이러는데 어떤 내부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시고 무엇이 우리가 집권 2기에 가야 될 길이나 이런 어떤 정책 논쟁을 하자. 그러면서 악플 올리는 것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시고. 네, 저도 악플 좀 그만 올리세요. 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오늘 우리가 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너무 그냥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 왜냐하면 그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이야기했지, 북한 이야기했지, 이란 이야기했지, 교황님 이야기했지, 무슨 또 뭐 이스라엘 이야기했지,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 하고 중미 정상회담, 뭐 러시아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북중 정상회담 하는 날 시진핑이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100년에 있어서의 대변혁의 시점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평상시에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기가 이제 우리가 1차든 2차 대전 열전을 하고 한국 전쟁부터 40년간 냉전을 했고 또 냉전 이후에 사회주의 끝나고 나서 30년간 탈냉전을 했고 근데 그게 이제 다 끝났어요. 새로운 국제질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질서로 가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막 전부 EU는 EU대로 그 국제질서에서 자기 참여해서 자기 목 챙기려고 지금 이 난리 법석을 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복잡한 상황들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뭡니까? 우리 이익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요? 대한민국 이익은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 대전환기에 국제질서 정말 100년의 역사가 끝나고 근데 시진핑은 2045년까지 가겠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4개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북한하고 같이 하겠다. 지금 가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다시 짜야 돼요. 대한민국 국가전략 다시 짜기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 이 대변환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챙기고 국가전략 다시 짜기 위한 그 사고와 그 철학과 그 비전에 기초해서 뭐 당리당략이라는 게 뭐 불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조금 시야를 한번 그렇게 가져보시고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 티격태격 하더라도 그런 시야를 좀 가져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엄청난 악플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막 그런데 진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그래서 주말 내내 고민하다가 그냥 그 우리 그 한겨울에 키세스가 됐던 우리 응원봉 청년들의 영상을 편집해서 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마음에서 떠나버린 거 아닌가. 당시에 우리가 정말 절박했고 대한민국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이러다 나라 망하겠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계신 재외동포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밥차, 뭐 간식차 이런 거 보내면서 응원했습니까? 그렇게 모였던 열정들 다 어디로 간 거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시진핑 북한 뭐 러시아 중국 뭐 난리도 아닌데 여기서 우리는 어느 나라 어떤 나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칼을 뽑고 장도에 나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이 전략 과제를 충실히 어떻게 이행할 거냐, 백업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렇죠. 마음으로 이 선거를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우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왜 국민들이 떠나는 정치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떻게 됐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다수가 돼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질서가 다수가 돼야 아 민주주의는 좋은 거야. 이렇게 협력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평화 체제가 생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콩알만한 거 가지고 네가 먹네 내가 먹네 싸움하고 있으니 아니 장윤수 기자 한심해. 원래부터 정치적 관점이 올바랐고 굉장히 바람직했는데 청와대 출입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내공도 훨씬 깊어졌는데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 보니까 미안해요. 조금 시야가 아니, 넓어졌죠. 선배제가 나이가 들었어. 늙었어. 그새. 성숙해 완숙해졌구나. 아니, 사고가 그러니까- 훨씬 더 완숙해졌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 중견 기자입니다. 예, 대기자급으로 가셔야죠. 아니요. 대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 대기는 늘 하고 있는데 역시 나이 들었고 뭐- 낮에 개고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엄청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냥 갈라져서 싸우고 저는 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전직 정치인 한 사람을 또 어떻게 보세요? 이 사태를. 아니 그러니까 저기 말이죠. 다들 마음 속에 이제 곧 판이 열매면 나는 숟가락 들고 어디 가서 한 숟가락이라도 그래, 그거야. 퍼먹을까. 맞아. 그치. 어디에 떡고머리 떨. 맞아. 지금 말이죠. 어디 공기업 산하기관 가면은 5년마다 그냥 한 세력이 와가지고 해먹고 몰라가고 나면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와서 또 또 해먹고 해먹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했던 거 첩보 수집해가지고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게 전 대한민국이 창피해 죽겠어. 그 판입니다. 무슨 좀비들 같이 싸워요. 요만한 거 하나 어디서 산하기관에 그 자문위원이라도 하나 등록하면 월 300은 나오나 봐. 몇 번 자문해주고 그것까지 서로 먹겠다고. 세상에. 기관장은 그거고 기관장이 한 명 바뀌면 또 수십 명이 따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먹는 판으로 정치를 만들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서로 물어뜯는 거 외에는 없고 누가 해먹는가 줄 서는 싸움이 돼. 그러니까 무슨 가치가 이게 정치가 돼. 그런데 정치의 본질 다시 비전과 정책을 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말하자면 한비자가 얘기한 선비들. 맞아. 그걸 이제 전문가라 그랬거든. 정치와 행정에 넣으면 선비들이 정치를 해야지. 뜯어먹겠다고 오는 그 귀족들 중인의 정치로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한비자가 죽어가면서 했던 얘기요. 진시황한테 불려가가지고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한비자가 그걸 쓰고 하면서 정치와 행정에 능한 고든 선비들이 나라의 개혁을 책임지는 한 이 대한민국은 안 죽습니다. 네. 예. 그런 정치의 본질로 가자. 이게 막스 베버가 얘기한 책임의 정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또 하신 네, 거잖아요. 하셨죠. 어제. 네. 예. 책임의 정치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1주년 기자회견 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뜯어 먹겠다고 숟가락 들고 덤비는 이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어떤 집단지성으로 좀 눌러주고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눌러주고 네. 시스템을 다시 잘 정비하면 된다 이거죠. 저는 네. 어떤 사적인 동기가 어떤 그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적 동기가 개인의 사리 사욕을 탐하는 것으로 되면서 공적 이익과 나라의 발전에 대한 전략과 결합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세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염증이 있잖아요. 김정도는 아파가지고 지금 완전히 자기 내장에 대해서 박사가 돼 있는데 모든 거는 우리 몸에 염증이 일으키는 것에서부터 우리 몸에 질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뭐 개인의 어떻게 자기 개인의 사적 동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과 국가 전략과 다 연결되지 않으면 정말 나라를 좀먹는 병들게 하는 그런 염증이 되어버립니다. 그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역사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 역사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님께서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만 보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입니다. 크게 미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민주당도 대통령과 한 뜻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소수 개혁의 정당들과도 연합해서 같은 편 만들기 하면 됩니다. 합당으로 몸짓 커지게 하면 공격 당해서
너덜너덜 갈라집니다. 이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앞말하고 뒷말 짝짝 하면 돼. 하여튼 예,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계시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사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 누르고 공익적 관점에서 공적 관점에서 대의에 뭐가 복무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아까 보니까 김종대 김창수 박수. 우리 꼰대들이 또 쓸만하네. 아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진짜 명쾌해집니다. 자 다음 주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